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오전 재판이 지금 끝났고요. 2시 좀 지나서 재판이 속개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선고를 한 지 열흘 만인데요. 재판 쟁점 등에 대해서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재판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해보면 먼저 이제 재판이 시작되고 검찰 측에서 이제 공소 사실을 쭉 설명을 한 거죠. 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은요, 이게 오늘 사실은 본재판이거든요. 공판준비일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해서 인정신문을 하고요. 그런데 뭐 오늘 뭐 주소에 대해서는 아크로비스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다음에 검찰에서 공소 사실을 요지를 진술하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범행을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을 하는데 오늘 공소사실 자체가 굉장히 엄청나게 장수도 많아요. 그러면 지금 검찰은 이제 내란죄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모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계엄이 끝났는지 이제 거기까지 다 설명 범죄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하면 이제 PPT 자료로 해가지고 이걸 전부 다 이제 설명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PPT 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까? 아주 뭐 중요한 사건인데 좀 큰 사건. 예. 뭐 그런데 공소장이 굉장히 양이 많고 사유적 의무에 집중되고 이제 대형 사건인 경우에는 이제 PPT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뭐 그냥 검사 구두로 요지를 진술하는 경우 대부분이죠.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이제 보면 그러니까 뭐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라고요. 탄핵 심판에서 봤던 약간 구도와 비슷하게 흘러가는 모양새예요. 아니 거의 다 이제 탄핵 심판에 제2의 탄핵 심판 법정처럼 될 거예요. 그런데 탄핵 심판과 다른 점은 일단은 이건 형사 재판이고 탄핵 심판은 뭐 정치 재판이라 볼 수 있거든요. 네. 형사 재판에서 이제 절차 원칙을 다 준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 네. 그다음에 증인의 진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부동의를 할 거예요. 본인에게 불리하니까. 예. 그럼 그 증인들이 나와서 이제 법정에서 다 진술을 해야 하는 거예요. 탄핵 심판들은 한 16명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뭐 한 500몇 명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부동의한 증거가 뭔지는 뭐 아직 이제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네. 부동의한 증인들은 법정에 나와서 다 증언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일단 뭐 2명을 하기로 했는데 순차적으로 뭐 제가 볼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 PPT 자료 하나하나 띄워달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반박했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이제 재판 전략을 오늘 보자면 그 탄핵 심판 때처럼 하나하나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겠다 뭐 이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검찰에서 아마 PPT로 공소사실 다 진술을 했는데 예. 그러면 이제 PPT가 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내용이 기니까 네. 일단 PPT를 띄워달라. 그래서 처음부터 지적을 하면서 어떤 점이 잘못됐고 어떤 점이 잘못됐다. 특히 이제 계엄이 뭐 10시 반에 시작해가지고 2-3시간 만에 끝났는데 그 2시간 만에 끝난 내용을 전부 다 이제 공소장에다가 다 이걸 집어넣었다. 그래서 예. 이제 잘못됐다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일단 뭐 변호사도 얘기를 했고요. 또 대통령이 역시 탄핵 심판 때처럼 하나하나 지목을 하면서 이제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부연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 거죠. 윤 전 대통령은 그러니까 계엄 해제 요구가 나오자 바로 이걸 수용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검찰 측의 주장과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뭐 수용했다고 해도 이제 수용 여부는 사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에 이제 계엄 해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네. 계엄 요구 해제 요구에서 해제를 했다 하더라도 그 해제 전까지 어떤 전체 행위가 이게 내란죄에 해당이 되느냐, 비상계엄의 요건에 맞느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형사재판에서 다 심리를 하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뭐 즉각적으로 수용했다는 것은 고의를 부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란이 목적범이거든요. 예. 그 국헌문란 목적도 없었고 네. 그래서 단시간에 이렇게 끝낸 것은 이제 경고성이기 때문에 내란죄에서는 이제 고의가 있어야 하거든요. 나는 그런 고의가 없었다 이런 주장. 그다음에 내란죄 요건에 보면 이제 폭동 요건입니다. 네. 근데 이제 폭동 자체를 어느 정도의 범위에 이렇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법률죄인 거, 사실죄인 거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뭐 실탄 없이 군이 투입됐다 이런 사실도 이제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형사 재판에서는 헌재에서의 그런 판단, 그런 부분을 백지화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보는 건가요? 아니면 그 헌재에서 판결한 내용을 뭐 가져와서 도입을 하는 건가? 어떻게 봐요? 원칙적으로 이제 백지화된 상태에서 볼 수가 있죠. 예. 그렇지만 이제 헌재의 재판 가지고 우리가 이제 형사 재판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아무리 헌재가 어떤 증거 검찰 조서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완화된 걸 적용한다 하더라도 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뭐 헌법과 법률 위반의 결정을 내렸고 뭐 내란죄로는 하지 않았지만 예. 헌법과 법률 위반이 냈는데 그 안에서 뭐 개헌군이 다 진입을 했고 그러면 내란죄로 얘기는 안 했어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거의 내란죄다고 사실은 예. 규명을 한거나 규정을 예. 한거나 좀 비슷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뭐 증거조사 절차 이런 거 틀린다 하더라도 사실은 윤 전 대통령 입장에 보면 엄청나게 이제 불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윤 전 대통령은 그러니까 뭐 유혈 사태 없었다, 그러니까 폭동 사태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와 다르게 검찰은 뭐 폭동성이 좀 강하게 발현된 지역이 있었다, 선거연수원이라든지 아니면 여론조사 그 기관 이렇게 뭐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의견이 상충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폭동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네. 어떤 소요랄지 반란이랄지 이제 그런 걸 의미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뭐 체포를 한다랄지 아니면 어느 기관을 장악한다랄지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폭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까지 지금 재판부에서 보고 그런 부분도 당연히 폭동이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법원에서는 판단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지 않고 이건 내란죄에서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 이제 폭동이라 볼 수 없다고 한다면 뭐 무죄나 뭐 그런 경우도 나올 수 있겠죠. 예. 윤 전 대통령이 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란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그 유도하에 진술을 한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뭐 관련 진술들의 뭐 증거 효력을 좀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예. 실질적으로 이제 그 내란의 수뇌부 중요 임무 종사자죠. 임무 종사자 할 수 있는 김용현이랄지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군, 뭐 홍장원 뭐 이런 사람의 진술이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이 굉장히 불리하게 지금 미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진술들이 지금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 자체는 윤 전 대통령이 굉장히 결정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 헌재에 나와서는 사실은 진술을 거의 안 했죠. 나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진술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형사재판도 나와서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검찰 조서에 대해서는 사실은 부동의를 하게 되면 예. 이걸 형사재판에는 증거로 쓸 수 없어요. 그렇군요. 그렇지만 헌재에서는 증거로 썼죠. 네.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된 그 수뇌부들이 나와서 이제 어떤 진술을 하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예. 그렇지만 그거 이외에도 뭐 CCTV랄지 아니면 지금 뭐 예를 들어 조성현 단장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뇌부 말고 윤 전 대통령의 설사 굉장히 호의적인 증언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 이외에 또 다른 증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재판부에서 이제 직접 간접 증거들 다 취합을 해서 그 정도의 증거만 가지고도 내란죄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 여부를 이제 판단하게 될 겁니다. 네. 검찰의 진술을 오늘 좀 살펴보면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의 어떤 재판에서 나왔던 공소 사실과 좀 이렇게 유사하게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뭐 재판이 병합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병합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뭐 내란이 아니냐에 대한 큰 테두리 안에서 범죄 사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지금 공소사실은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우두머리로 돼 있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주요 임무 종사자 아니면 부하 수행자잖아요. 그러니까 범죄 사실 자체는 똑같은 거죠. 네. 단지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제 그것만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나누어서 재판을 하다 보면 뭐 A라는 사람에게 재판을 했는데 거기에 나왔던 증인이 또 B라는 또 피고인 재판에 또 나와야 하고 C라는 피고인 재판에 또 나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어떤 그 재판의 효율성이랄지 신속성 이런 거에 반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공범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는 이제 병합을 해서 같이 재판을 받는 게 타당하고 아마 재판부도 병합을 할 것이라고 아마 의견을 전에 밝힌 것으로 제 기억이 납니다. 네. 예.
오늘 뭐 조성현 수방사 1 경비단장, 김영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 증인 신문이 이제 예정돼 있는데 오늘 어떤 진술이 나올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개헌과 관련해서 사실은 체포조 운영 뭐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를 어떻게 봉쇄하고 장악을 하려고 했느냐랄지 이제 선관위에 관련된 문제랄지 이런 게 관련된 것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진술이 좀 어떻게 변화됐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예.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조성현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단장이잖아요. 수도권 관련해서 단장이기 예, 때문에 수방사 경비단이 예. 이제 곽정군이랄지 예. 이런 사람 연관이 돼 있고 어떤 지시를 받았느냐. 그러면 대통령한테 지시 받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은 예를 들어 A라는 위에 상부로부터 지시 받았다고 하면 예. 그 지시받은 사람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냐가 중요할 거고 그러면 그 지시받은 사람이 김용현 의원이나 아니면 윤 전 대통령한테 지시를 받았느냐 이제 그 부분을 또 유추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중간에 A라는 사령관이 아니 나는 그런 적 없다 하더라도 이제 전체에 보면 지시한 게 인정이 되면 이게 사실은 이 사람의 어떤 증언 자체도 이제 간접적으로 예. 내란죄의 입증의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네. 국회에서 끌어내라 지시가 언제 누구에게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있겠군요. 오후에. 그렇죠. 예.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예. 내란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뭐 선관위도 있지만 예. 국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 국회 자체는 해제 요구권을 갖고 있는 거고 또 선관위보다도 국회는 훨씬 더 많은 개헌군을 보냈고 또 경찰을 통해서 봉쇄를 했고 그래서 아마 이제 관련된 증언이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상당히 특히 중요 임무 종사자만 우리가 거의 알고 있거든요. 그 진술에 대해서. 네. 근데 그 밑에 중요 임무 종사자로부터 지시를 받았던 그런 증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오후에 이제 증인 신문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탄핵 심판에서는 사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증인에게 뭐 김 전 장관이라든지 직접 이렇게 물어보고 그런 상황도 있지 않았습니까? 형사 재판에서도 어떤 그런 형식의 질문이 가능합니다. 근데 원래 형사 재판에서는 더 보장을 많이 해줘요. 네. 피고인의 방어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재판부마다 다르는 경우가 있죠. 일단 뭐 변호인이 좀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보충적인 것은 이제 피고인이 물어봐라. 아니면 일반적인 피고인들은 법률 지식이 없기 때문에 네. 네. 변호사에게 어떤 걸 물어봐서 아니 물어봐달라고 부탁을 하면 뭐 변호사가 물어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예. 지금 이 사건 자체는 윤 전 대통령이 제일 내용을 잘 알잖아요. 네. 본인이 지금 오늘도 사실은 오전 재판에 있어서도 그냥 공소사실에서 부인하냐 부인하지 않느냐 뭐 그런 건 이제 변호사들이 다 진술을 했을 텐데 본인이 뭐 PPT 띄워달라 하면서 조목조목 다 부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뭐 이번 증인 신문에서도 아마 처음에는 이제 변호사가 먼저 뭐 반대 신문이나 주신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아마 보충 신문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농후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40분간 뭐 입장 표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재판에서 이렇게 피고인이 이렇게 40분간 장시간 입장 표명하는 건 또 좀 이례적입니까? 거의 없죠. 왜냐면 변호인 통해서 하는 것이고 예. 또 너무나 입장 표명이 길어지면 이제 서면으로 좀 내달라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뭐 이 사건 자체는 원하는 대한민국의 전 대통령을 처벌하느냐 처벌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사건이고 또 전 대통령께서 애우의 차원에서도 뭐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초에는 원래 증인이 오늘 그 최상목 부총리랑 조태열 외교부 장관 신문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게 바뀐 거거든요. 네. 그 이런 식으로 재판이 처음 증인이 설정이 됐는데 중간에 바뀌기도 합니까? 이제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네.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마 뭐 일반 재판에서는 오늘 막 최상목 권한대행이 뭐 나오지 못한다. 그러면 한길 속행을 하거든요. 근데 아마 미리 불출석 사유서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재판이 공정이 되잖아요. 네. 더구나 오전과 오후로 잡아놨고 오후는 증인 2명을 사실은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는데 네. 그럼 이제 오후 재판이 완전 떠버리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러면 이 사람 둘은 못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부동의한 증인 2명을 대신 이제 오늘 부르자고 협의가 됐을 거예요. 그렇게 하자. 그러면 서로 동의를 해서 검찰과
윤 전 대통령이 동의를 해가지고 이제 증인을 어떻게 보면 바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네. 끝으로 이 질문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뭐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재판정 모습이 공개 안 되는 것을 놓고 좀 특혜 논란도 일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은 뭐 그 당시 형사 재판 촬영이 됐죠. 그런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그 재판부에서 앞으로 촬영을 허가하지 않겠다가 아니고 네. 지금 나온 이야기는 이제 언론사에 두 곳에서 촬영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네. 이게 너무 임박해가지고 이걸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다. 그래서 다음에 추가 신청하면 예. 그때 이제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공개를 안 했으면 예. 이런 논란이 없을 텐데 예. 그 당시에는 공개를 하고 이번에 안 하니까 이것은 특혜 아니냐 이제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무슨 구체적인 규칙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까? 그건 재판부의 재량이에요. 재량입니까? 그래서 예. 아마 뭐 재판부 입장에서는 너무 이 사건 자체가 좌우 대립이 심하잖아요. 이념적으로 나눠져 있고 극단적으로. 그래서 이걸 허가를 하면 또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허가를 하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또 거기에 대한 또 비판이나 이제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추후에는 또 허가할 가능성도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 첫날이었는데요.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